네, 안녕하십니까. 음승환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16일 연휴 끝나고 이제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일단 뭐 견조한 것 같아요. 뭐 이게 급등은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먼저 보고서부터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제가 어제 저녁부터 적었거든요. 너무 많은데 뭐 일단 많아도, 왜냐면 이게 실적 시즌이 이제 오늘이 실적 발표 마지막이에요. 겹치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만 먼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솔루엠, 한솔케미칼,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그리고 덕산네우록스, 한세실업, 이마트 쿠팡,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목표 주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오늘 뭐 모비스가 좀 안 좋았죠. 아무튼 자동차 관련된 내용도 좀 일부 있고요. 좀 자동차 내용이 많습니다. 2차 전지, 타이어 코드, 건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차 전지, 그리고 정말 많죠. 현대모비스, PSK, 포스코홀딩스, HSD 엔진, GST, 금호건설, NC소프트, KNJ, 휴비츠, 그리고 현대차 지배구조, 이런 이제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좀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루엠은 이제 우리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디지털 가격 표식이라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V 쪽에 그 이제 부품이에요. 이 TV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보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원래 주력은 TV 쪽인데 이 TV가 안 팔리잖아요, 옛날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4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디지털 가격 표시기가 이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다만 이게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진 게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좋고 이익도 증가했는데 이익률이 왜 감소했냐면, 이 회사 제품이 주로 유럽에 많이 나가요. 근데 유로화가 안 좋죠. 환율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만 좀 강세로 보여주면 이 솔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본업은 좀 잘하거든요. 매출도 문제 없고, 다만 환율 때문에 이익률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로화가 급등을 한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유로화가 추세적으로 간다, 그러면 솔로엠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솔로엠은 유로화가 상승할 때 수익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 매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는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저 유럽 쪽에 대한 유로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괜찮아요. 본업 자체는. 한솔케미칼은 이번에 실적 괜찮았고요. 과산화수소가 반도체 소재거든요. 요게 잘 팔렸고, 2차 전지 소재인 바인더와 테이프도 30% 이상 고성장했고, 다만 이제 엔비라텍스, 이게 라텍스 장갑 있죠. 그 정말 작년 상반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게 다 꺾여 버렸죠. 그래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은 좀, 요게 좀 아쉬운 거죠. 3분기는 영업이익이 8.3% 증가해서 좀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그 이유가 요거 TV 때문에. TV 그 퀀텀닷 디스플레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삼성 그 전자 이렇게 매장 가면 LG랑 좀 다른 게 퀀텀닷이라고 많이 써 있잖아요. 그게 이 한솔케미칼이 퀀텀닷 소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TV가 또 많이 안 팔리면 조금 부진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좋은데 디스플레이가 좀 부진해서 실적은 조금 슬로우하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이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PER이 15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솔케미칼은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얘기보다도
주가가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오늘은 올랐네요. 오늘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 레벨 있죠. 뭐 굳이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요 안에서 등락을 그냥 거듭할 것 같아요.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아래쪽에서의 대응은 좋은데 오를 때 뭐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 구도. 그러니까 성장이 나와야 돼요. 성장이 나오는 게 확인되는 구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직. 그때까지는 그냥 나쁘지는 않다, 횡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막 원하는 만큼 급등하긴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김동원 연구원님이 KB증권에 삼성전자 자료를 썼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의 대형 M&A 요게 나오겠죠. 이걸 많이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전문 경영에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만을 옛날에 9조 원에 인수했거든요. 6년 전에. 그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대형 M&A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불확실했던 M&A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준주 좀 제발, 저는 사실 좀 바라는 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입 소각 그걸 좀 원하거든요. 오늘 주가는 좋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은 덕산네오룩스, 우리 뭐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OLED 소재, OLED에 들어가는 발광 소재, 뭐 청록, 빨강색 이런 이제 소재가 있는데, 그런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다만 이게 OLED니까 중소형 OLED에 많이 들어가요. 아직 TV 쪽은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스마트폰이. 특히 중국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좀 커버를 해줄 거는 같은데, 중국 매출이 좀 줄어든 건 조금 주가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좀 감소할 걸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은 중국 시장 부진과 글로벌 스마트, 그러니까 올해는 부진해요. 이걸 반영해서 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년엔 또 기저효과도 생기고, 그러니까 중국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덕산 네오룩스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 살면 덕산도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언제 스마트폰이 회복되느냐, 여기에 주가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여기서 나쁠 건 없죠. 중국의 성장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건데, 그럼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한번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 대신증권의 유정현, 정한솔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실적은 되게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81%나 이제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하게 이제 나왔는데, 2분기 역대 최고 이익률도 좀 기록을 해줬고,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3분기도 뭐 나쁘지 않은, 문제가 4분기래요. 4분기부터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이 둔화된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지만 시장은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실적이 좋기를 원하는데, 2, 3분기가 꼭지고 이제 꺾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려고 그러겠죠. 피카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반도체처럼. 그래서 주가는 크게 가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급락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실적은 어쨌든 좋아요. 되게 좋고, 이렇게 빠져 있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구간이다. 단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슬로우해지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죠. 내년 하반기부터 증이. 그럼 언제예요? 주가는 내년 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물려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싸고 PER도 6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싼 거 맞는데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말씀드리는 요런 이제 보고서 같은 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요약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는 하시되, 이게 절대 제가 뭐 추천을 드리거나, 제가 의견은 적지만 제 의견도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하시고. 제가 아니 좀 맞아,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어떤 분이, 여기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음 이분도 제가 이번에 보고서에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되게 잘 보세요. 예, 누구시냐, 여기 요건데, 이분을 제가 깜빡하고 루시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기업 분석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몇몇 그 지난 그 금요일 날, 아니 그 토요일 날 영상에 좋은 블로거 분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당부해 드렸지만 제발 이 약속만 해주세요. 이분들은 이걸 맞추려고 여기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추천하려고 아닙니다. 대부분 기록용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블로그 하세요. 공부한 것들 적는 거예요, 블로그에 매일매일. 예. 뭐 그런 거 괜찮거든요.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뭐 여기서 뭐 토비스를 좋게 얘기했는데, 뭐 주가 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 빠지니까 막 악성 댓글 다나와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예? 왜 이분이, 아니 그리고 어떻게 주가를 맞춥니까?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발표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토비스나 코텍은 카지노 모니터를 만들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토비스는 또 자동차에 들어간 LCD 모니터도 납품을 합니다. 전장 부품이에요. 성장성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자가 났어요. 네. 근데 그걸 뭐 흑자 날지 적자 날지 알 수 없는 건데, 그거 이제 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와서 주가 빠졌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 분석한 거고 맞추려고 적은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블로거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종목을 막 공유를 해주세요. 네, 자기가 직접 공부한 것들 되게 고맙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믿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석도 안 하고. 예.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절대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오히려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도 주식 주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못 맞춥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일이든 발생해요. 맞았죠? 그래서 이분도 좀 약간 그런 이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블로그 분들 그럼 다 접어요. 글 쓰다가. 누가 쓰고 싶겠어요? 쓰다 말아버리죠. 실제 그런 분들 계세요. 절필하신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악성 댓글 때문에. 그거 꼭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대 쿠팡인데, 하나증권의 박정대 연구원님이 이마트가 좀 어렵고 쿠팡은 잘 되는 이유. 이마트가 적자 났거든요. 근데 내용이 안 좋아요. 트레이더스, 요게 이제 그 코스트코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대량의 물건을 싸게 파는 건데, 이것도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고요. 쓱닷컴도 거래액은 증가했는데 손실은 400억 손실. G마켓 편입을 했는데 182억 적자. 핵심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핵심은 아니죠. 스타벅스, 프라버티, 조선호텔. 근데 여기는 실적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알짜 회사들은 좋은데, 문제는 본업, 할인점, 물류센터, 트레이더스, 스타컴, G마켓 다 적전. 온라인 사업이 다 적전하고 있어요. 할인점하고. 이게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힘들죠. 예. 근데 지금 성장률도 점점 둔화되고 있고, 7월 달에는 스타컴 거래액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대 연구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바꾼다고는 하는데,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장도 해야 되고 수익성도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다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해야 돼요. 수익성 위주로 가면은 저런 아닌 기업들은 뭐 정리를 해야죠.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돌려줘야죠.
배당이나. 그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성장을 할 거면 그냥 계속 밀어붙이든가. 근데 지금 수익성을 담보한 성장이라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아니 수익은 내는데 점유율도 올리겠다. 이건 사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좀 의구심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가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마트를 사실 나쁘긴 안 봐요. 뭔가 좀 변신도 할 거고 쓱닷컴 뭐 이런 것도.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그 G마켓 인수하는 거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많이 저도 좀 들었어요. 사실 너무 비싸요. 3조 원인가요 4조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적자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어떨까. 자본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이마트의 아쉬운 점이 아닌가. 물론 결과론적인 겁니다. 만약에 G마켓이나 이런 거 인수해서 대박 났을 수도 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건 자본 배치가 지금 적절히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쿠팡은 말 그대로 그냥 올인하고 있죠. 이쪽에 물류, 온라인. 그래서 그 성과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적자인데도 영업 손실이 이렇게 줄었어요. 850억까지. 조만간 흑자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 거래액도 25%.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이 21% 1위고요. 네, 국내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8%인데 이 회사는 25%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이에요. 쿠팡은. 그래서 많은 지금 대형 마트 이런 온라인사들이 힘든데 지금 쿠팡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롯데온 그리고 최근에 경쟁이 완화되고 있고요. 새벽 배송 증단, 마케팅 축소, 그 쿠팡 와우 가격 인상. 그래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케팅빈 주르는데 고객 이탈 현상이 별로 없다. 이건 정말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별한 또 투자도 없대요. 그럼 이제 수익성은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격 인상했고. 예. 그래서 4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지금 돈이 얼마 많냐, 적자냐, 흑자냐 이걸 보다도 지금까지 대결은 쿠팡이 이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등으로 더 몰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쿠팡에서 검색을 합니다. 스타컴에서는 많이 검색을 안 하겠죠. 플랫폼화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많은 대형 마트 입장에서는 쿠팡의 성장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판도는 쿠팡에 좀 집중이 돼가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상당히 힘든 거고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좀 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호텔신라는 온라인 사업을 크게 안 하잖아요. 예. 원래 모토 자체가 오프라인이니까. 그래서 쿠팡이 잘 나가는 거랑 큰 상관은 없어요. 실적에 등락은 있겠지만. 근데 이마트는 다르다는 거죠. 뭐 마켓 관리도.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하실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이 신발 OEM입니다. 아디다스 신발을 만들어주는 벤더고요. 예, 2분기 영업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아디다스가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주가나 이런 실적도 좀 안 좋았죠. 예, 근데 이제 드디어 터닝했고 내년 기준으로 PER 8.2배 드디어 턴어라운드 했다. 그런 관점에선 방향성이 이제 좋아진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제 그 고리를 끊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하나증권의 송순재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소를 설립한대요. 출자를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다 투입을 하고 현대기아는 또 포티투닷.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포티투닷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요거를 지금 인수를 해요. 지분을. 네. 그래서 회사를 그쪽 방향 키우겠다는 거죠. 자율주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대차의 모습을 보면 요즘에 어때요? 돈이 많죠. 현대차도. 이거 어디다 써요? 여러분한테 나눠주진 않아요. 많이. 우선주는 나눠주겠죠.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근데 본주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돈을 뭐 자사주에 투입하진 않잖아요. 어디다 쓰죠? 자본 배분은 어디다 합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이쪽에 하죠. 지금 성과는 안 나와요. 아직은 큰. 근데 몇 년 후에는 성과 나올 수 있죠. 이거를 시장이 인정해주면 야, 너 돈 적절한데 잘 썼다. 어디다 쓰느냐요. 현대차가 나는 그냥 내연기관 가지고 돈 벌다가 이대로 유지만 할래.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건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환원해줄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대차는 어쨌든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주가는 많이 가고요. 이게 실패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시장은 반신반의하죠. 성공할까? 실패할까? 네. 근데 성공하는 쪽에 생각하신다면 현대 기아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누구도 몰라요, 미래는. 제가 현대 기아를 만약에 무조건 성공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현대 기아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믿으실 필요는 없고, 다만 합리적으로 현대 기아가 지금 자본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적절한가? 내가 CEO면 이렇게 할까?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현대차가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업과 함께 가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자율주행 할 때가 아니야. 예.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돈을 아껴야지. 이런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을 손절해야죠. 그죠? 그런 마인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가는 하나의 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업스트림을 사라. 이건 뭐냐면 업스트림은 이런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회사들, 수직 계열하는 회사 쪽을 좀 보자는 겁니다. 배터리 소재 그 부품하고 양극재, 음극재 이 두 개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아니면 한미 FTA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제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은 결국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이나 FTA 체결을 맺은 국가에서 쓰라는 건데, 사실상 저렇게 하면요 배터리 못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국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결국엔 바꿔야 돼요. 중국에서 탈중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추진하는 업체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근데 요새 포스코 케미칼이 그 비싼데도 주가 막 급등하는 겁니다. 요새. 왜냐면 수직 계열화. 포스코 홀딩스가 이런 광물 사업을 해요. 실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런 호주나 아르헨티나 리튬 요걸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걸 이용해서 양극재, 음극재 만들고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법안에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내용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에코프로가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광물 업체 중에서는 고려아연이 거기에 좀 해당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국 견제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다만 어쨌든 중국 견제는 하지만 당장 중국을 안 쓰면 참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게 좀 딜레마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코드 아시죠? 타이어에 들어간 첨가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IBK에서 이동욱 연구원님이 이걸 되게 낙관적으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타이어 코드를 좋게 봐요. 왜냐면 거기 타이어 코드라는 건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 타이어를 단단하게 해줘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탑재되니까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어 강도가 되게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시대 수혜주고요. 근데 이쪽 업황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원재료도 지금 낮은 상태고, 그리고 타이어 코드 단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판가가.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스틸 코드랑 일반적인 타이어 코드가 있는데, 스틸 코드는 여기에 강제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에는 많이 들어가겠죠. 훨씬 고성능 고강도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제강. 이 두 개 회사가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코오롱 인더는 이제 일반적인 타이어 코드는 일반적인 타이어 코드는 섬유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쪽에는 스틸 코드가 더 핵심이겠죠.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전체적으로 타이어 코드 업황 좋을 것 같다. 세계 타이어 코드 시장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이게 가격입니다. 견조하죠. 예. 효성 TNC가 만드는 스판덱스는 진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타이어 코드나 이런 쪽은 스틸 코드도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효성 첨단 소재 보통 수소주로 알지만 저런 타이어 코드가 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내가 보유한다면 이제 저런 뉴스를 보고 괜찮네. 내가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죠. 저런 정보를 통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타이어 코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스틸 코드도 만드니까 공부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고려제강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고려제강도 그 스틸 코드를 하나 봐요.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는 해보세요. 저는 약간 생소한 기업이어가지고 이번에 저 타이어 코드 저 보고서 보고 찾다가 고려제강도 스틸 코드 하는 거를 이번에 좀 알았어요. 여기 현재.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체크해 보세요. 매출 비중이 많더라고요. 이쪽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쪽이.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건 찾아보시면 되겠고, 건설주는 핵심은 뭐냐면 한투의 강경태 연구님이신데, 결국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국내 공사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엔 국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국내가 지금 실적이 안 좋죠. 이유는 다들 아실 거고, 원자재 비용, 분양 다 밀리고. 근데 이제 주택공급 정책 발표되면 이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저도 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때 막 올라갈 땐 조금 조심하자. 왜냐면 너무 환상을 갖고 있어요. 203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잡힌다고 하는데 준공 시기가 2040년이래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주가가 그런 걸 반영해서 좀 빨리 움직이니까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예,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건설사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건설 쪽도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지금 너무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요. 마치 뭐 지금 사우디 수주 다 따내고 이런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건 아직 먼 얘기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중국 기업들이 수주 많이 따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해외 쪽 기대보단 국내에서 얼마나 좋아질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가는 저평가니까 기대는 하되 해외보단 국내를 좀 주목해서 보자. 국내가 좋아져야 주가가 추세적으로 갑니다. 마이크로는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인데 뭐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그동안 약했던 건데 오늘 주가는 좋았죠. 근데 이제 송명석 연구원은 뭘 보냐면 내년 1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봐요.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왜냐면 중국의 유동성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2019년도에 반도체 가격 폭락하고 실적이 안 좋은데 마이크론 주가가 19년 초반부터 올라갔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방송에 기억나세요? 신한증권의 최도현 연구원이 정확히 분석해줬죠. 사이클. 예, 어떻게 주가 먼저 갔죠. 업황 꺾이는데. 근데 이 송명세 연구원님은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게 당시에도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갔대요. 업황은 꺾이는데 유동성이 터닝하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고 GDP에서 신용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저게 늘어나면 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어제 중국이 금리 인하 했잖아요. 금리 인하 결정을 했죠. 기준금리는 아닌데 선제적으로 이제 다른 금리를 먼저 내렸으니까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걸 보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이 지표들이 올랐을 때 주가들이 좋았어요. 실제. 그 작년 10월부터 이게 올라갔어요. 저 지표가. 보통 우리나라 증시나 이게요. 저 지표에 9개월인가 후행합니다. 네.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그러면 이제 7월 아니면 8월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7월부터 장 좋았죠. 참 희한하게 맞아요. 근데 이런 지표들이 반도체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 유동성 증가율도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도 내년 1분기에 종료될 것 같고, 인플레만 악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100 넘고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것만 아니면, 물가 안정화되면요, 미국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꺾이고 중국은 계속 돈을 풀어줄 거고, 그러면 유동성의 힘으로 또 ISM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을 내년 1분기로 봐요.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사실. 예. 그래서 저 크레딧 임펄스 저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요 파란색 성이 유동성인데 주가보다 먼저 빠지죠. 마이크론 회색보다 먼저 빠져요, 실제로. 예, 그게 되게 좀 신기하죠. 먼저 빠집니다,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마이크론의 밸류는 너무나 낮죠. 그죠? 그러니까 크레딧 임펄스나 이런 유동성이, 요게 이제 바닥은 찍었어요,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이제 원료 조달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에서 원료를 뭐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CATL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 미국에 진출 못해요. 이건 마치 그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대표 3사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재활용 회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계속 다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은 광물을 미국의 우방국에서 수입하도록 지금 미국에서는 조치를 내리고 있고, LG 엔솔이 이 3사 중에선 가장 활발하게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광물 업체들과 직접 장기 공급 계약도 맺은 것 같고요. 예. 그 소재도 현지화율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뭐 전해액 같은 경우는 10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 당연히 뭐 보조금을, 배터리 같은 경우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회사들과 협업. 근데 이 속도가 좀 문제인 것 같고, 리튬 같은 경우는 원료는 남미와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료 같은 경우는 남미와 호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 정제를 대부분 중국에서 해요. 예, 그러니까 가져와서 정제해서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거를 이제 양극재 같은 데 넣는 건데, 이 대부분이 지금 그 정제 설비가 중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문제예요, 저 설비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 양극재 업체의 적극적 내재화도 필요하다. 니켈 생산은 주로 저기 인도네시아인가요? 예, 거기가 제일 많은데, 근데 이것도 역시 재료는 중국이 또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자재가 다 중국에 생산되는 건 아닌데, 이 제품화하기 위해서 재련 과정을 거치거든요. 정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대부분 중국이 해주니까 이게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인 것 같아요. 천연 흑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의존하고 있고, 구리는 근데 뭐 구하기 쉽고, 이번에 구리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구리는 뭐 크게 리스크 없는 것 같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도 중국 비중이 워낙 높고, 이 부분도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 분리막은 이슈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규제 내용에도 분리막은 안 들어가 있고요. 광물도 아니기 때문에, 분리막 원재료가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광물로 만든 거 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 이슈는 없다. 그러니까 분리막은 뭐 좋다 나쁘다 보다도 영향이 없는 거고, 다른 소재들은 지금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거를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그 공급망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좀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유리하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고
피곤한데 분명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2차전지 시장 커지고요. 전기차 커지고 미국이 커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하고 우방 국가랑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중국 오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우물안 개구리,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한국 업체들한테 기회가 생긴다는 거. 다만 당장은 저 많은 원재료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 중국을 빼고 이게 가장 큰 좀 딜레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 수산화 리튬 수입 비중인데 여기 보이시죠?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 비중이 너무 크죠. 전구체, 양극재 원재료 중국 94%. 그 다음에 그 배터리 공급 1위가 CATL, 2위가 LG엔솔. 중국 제외하면 LG엔솔이 1등입니다. CATL은 중국의 그 우물안 개구리예요. 점유율이 별로 없어요. 예. 3위, 그러니까 요게 CATL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등 정도 하는데 밑에 SK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중국, 미국과 FTA 맺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뭐 페루, 칠레,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하고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사들이 이렇게 북미에 증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가 흐름이 좀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너무 막 급락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주가가 좀 약간은 앞서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모듈과 이 부품 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 두 곳을 신설을 하고, 존속법인인 모비스에는 AS와 연구개발, R&D 이 세 개가 핵심이거든요. 핵심은 남기고 나머지 이제 모듈하고 부품 있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자동차 만드는 그런 이제 부품 모듈 같은 건데, 매출액은 큰데 마진은 굉장히 낮아요. 핵심은 아니에요.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기존 사업부에 남기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자회사 만들겠다. 근데 아직은 오늘 전자공시에 나왔는데 모비스가 지금 언급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예,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그러나 결정된 건 없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고, 아마 뭐 그냥 뉴스가 나온 건 아니겠죠. 뭔가 이런 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시장은 이거를 마치 물적 분할해가지고 또 자회사 상장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시키는 건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 인적 분할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냥 물적 분할로 생각할게요. 떼내요. 근데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핵심 회사를 떼어내가지고 상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떼내서 상장시킬 이유도 없어요. 전혀. 사실은. 예. 현금이 부족한 회사도 아니고. 투자를 받아야 될 이유, 보통 상장하는 건요 투자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놀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미 세 곳의 자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모듈, 핵심 부품, 그럼 총 5개의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현대제철도 이미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하청업체를 이용해서 많이 부품을 만드는데 이분들의 이제 고용을 이제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그 기업에 취업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고용하겠다는 거예요. 논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인건비 부담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이슈로 저는 저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배구조니 뭐 갑자기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이니. 근데 시장은 마치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럴 단계도 아니고, 이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려면요 2018년도에 한번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분할해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회사 그 다른 계열사들 가치가 다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배구조와 개편이 없다고 좀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문영 연구원님도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인 텔레그램에 이제 적어준 건데, 현대모비스가 약세를 기록 중이고 이를 물적 분할후 별도 상장 또는 물적 분할후 계열사 매각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배구조 재편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도 오해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해다. 첫째, 분리되는 제조 부분은 R&D 기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 제조. 그래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어서 상장 필요성도 없어요. 실제. 네, 그리고 이 성장 잠재력이 없는 사업부가 분할해 가지고 나갔는데 다른 계열사로 매각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AS 사업부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거랑 글로비스랑 얘는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지배구조. 근데 아직 그런 이슈도 없고.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제 직고용을 하겠다. 요거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국내 사업 인력 구조 이렇게 11,000명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모듈 및 부품 제조가 4,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부품 이쪽 매출액이 25조인 거 비하면 인원수가 매우 작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아웃소싱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거를 시장 확대 해석했다. 그래서 오늘 좀 모비스 때문에 조금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뭐 저도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지는 몰랐고, 거기다 회사에서도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어떻게 분할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지배구조 뭐 이것도 없고 그냥 검토 중이다. 예, 뭐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시장의 오해 아니냐, 이런 상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요즘엔 뭐 물적 분할 물만 나오면 그냥 주가 그냥 급락을 해요. 놀래가지고. 근데 핵심 사업부가 따로 떼어져 나갔을 때가 그게 악재죠. 근데 이 경우는 반대거든요. 비핵심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좀 악재라고 할 수 없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하나솔루션이 하나 첨단 소재 그 사업부 물적 분할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죠. 지금은 다 아무도 얘기도 안 하죠. 주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본업이 잘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주가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일부 오해가 있어서 급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면 현대차 그룹에서 빨리 공개적으로 뭐 공시를 통해서건 구체적인 안을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PSK 같은 경우 목표 주가 낮췄지만 어쨌든 2분기 실적도 좀 감소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고 비메모리 쪽 매출은 늘어나니까 긍정적이고 싸죠. 지금 반도체를 업황은 다 안 좋아요. 주가로 보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는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약속을 지켰고, SK나 LG그룹도 이제 자사주,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도 꼭 반드시 자사주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소각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의 3%니까 꽤 큰 거고요. 배당금은 동일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 발행 주식의 3%를 없애거든요. 거기다가 그 배당을 한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5.4%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하면 8.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으면 지금 가격에 8.4%의 주주환원을 받는 건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배당 성향 30%를 약속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배당 성향이 30%가 안 돼요. 이번 2분기에도. 그러니까 배당 성향 30%는 1,000억을 벌었으면 300억을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못 미치고 예를 들면 지금 200억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뭐 자사주 소각한 거 아주 좋습니다. 좋지만 네, 배당 성향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HSD 엔진은 신영의 영경화 연구원님인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 증가하고 엔진 좋죠. 그죠? 요새 뭐 워낙 선박수 잘 되니까. 예. 단 주가가 싸진 않습니다. PBR이 3.5배.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HS 엔진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아무리 좋아도 싸게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유증한다고 했을 때, 여기 폭락할 때. 그때가 기회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유증 받으실 분들은 받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했을 때 확신이 있는 기업들이 좀 일부 있어요. 아, 이건 업황 좋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고. 그런데 저런 일시적인 이벤트 때문에 막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다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반대로 또 너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ST는 이게 반도체 장비 회사고, 스크러버 유해가스 이제 없애주는 장비 만드는 회사고, 이번에 실적 좋았는데 PER도 4.6배입니다. 근데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까 PSK랑 똑같습니다.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진 거고, 다만 주가는 선반영했다. 뭐 나쁠 건 없어 보이고, 금호건설 똑같아요. 실적 안 좋아서 빠졌고, 자재비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뭐 다 반영은 됐죠. 그래서 나쁠 건 없다. 배당만 9%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아시겠지만 저평가 맞는데 올해 말까지 모멘텀이 좀 없어요. 왜? 저 신작 게임이 연기됐어요. 신작 신작 게임 일정이 다 연기돼가지고 내년으로. 요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데, 내년에는 반대로 주가 괜찮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게 가셔야 되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내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KNJ는 지난주에 한번 우리 분석해봤죠. 디스플레이 장비 10억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요. SIC 포커스인데 왜 이렇게 써있죠? 요거 우리 공부해봤죠. 이게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동그란 링이에요. 링. 요걸 끼우는 거죠. 소모품인데, 요거랑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여기가 드디어 흑자 전환. 요 핵심도 잘하고, 못난이었죠 저게. 근데 이 부분 디스플레이마저도 좀 흑자 전환한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PER도 8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휴비츠도 실적은 잘 나왔고요. 2분기에 93%, 렌즈 가공기 OCT 망막 단층 촬영인데 이것도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각종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이익률은 0.7% 하락에 그쳤고요. 네, 이익도 좋았고 퍼도 낮아요. 그래서 매력은 있죠, 확실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매력이 있다. 요 밑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만이 주저하는 정책은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 현대모비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좀 지배구조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은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지분도 최근에 더 인수를 하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이제 재편하는 거 아닌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할 수 있거든요. 상장해가지고 현금화하면 그 정의성 회장이 이제 그 지분을 많이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하겠죠. 그 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간 지배구조 재편 안 하겠습니까? 네, 모비스 중심으로 회사가 이제 중심이 돼요. 지주사가 하는데 아직은 너무 앞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 변동성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는 이 정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박용욱 대표 인터뷰 내용인데요. 3프로TV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주식시장은 세상을 보는 창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업이고 약간의 수수료 세금만 내면 기업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사업가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의 주인의식을 갖고 투자하자. 전쟁이 나도 투자해야 된대요.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기술에 집중하는 것 같다. 그죠? 투자의 그 기본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해야 될 때 안 할 때가 있나. 뭐 꼭 그렇다고는 말씀 안 하시고, 예, 혁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부를 읽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복합이기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은행에 돈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한국 기업들 굉장히 단단하다. 그리고 적어도 3, 4년 기업 공부하고 가래요. 예. 그러니까 소액만 갖고 투자하면서 공부하다가 자기가 공부 제대로 돼가지고 확실히 보이면 대량 매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3, 4분 동안 남의 얘기만 듣고 사거든요. 근데 3, 4년 정도 기업 공부를 해야 된다. 정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한국 기업들은 적정 가치 대비 3, 40% 할인돼 있고, 그죠? 시장이 안 좋으면 더 투자해야 되고, 예.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죠. 시장이 좋을 때만 하려고 하니까. 탐욕과 공포 때문에 천정과 바닥이 형성되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고요? 10년 만에 오는 가치주 장세가 시작될 것 같다. 가치주 장세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0년 만에. 그래서 기회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싼 기업들 정말 많아요. 그건 뭐 맞죠. 지금은 빅 박앤세일 기간이다. 예. 그리고 5가지 제안을 했는데 기업 이건 무조건 개선돼야 돼요. 지배구조. 배당 세금 좀 인하되면 좋고,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로, 시가평가 제도로 하면 상장사를 평가할 때 순자산보다 시총이 낮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 낮은 가치에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범죄 당연히 엄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에 투자교육을 의무화시키자. 현재 주식 투자 비중은 10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도 항상 이제 100%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예,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의 소임이다. 움직이는 건 주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게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업가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모으다 보면 기업의 주인이 되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틀러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버틀러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 주인장께서 여기 버틀러 활용법, 네, 요거를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제가 주소 버틀러 여기 보죠.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오늘 이제 얘기할 뭐가 순서가 뜨나요? 첫째로는 네. 제가 이제 버틀러를 왜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좀 이쪽에 드리고, 그 다음에 버틀러 활용법이라고요. 이게 버틀러 생각하는 사용법, 사장님이시네요. 지금 웹 버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메뉴들, 그리고 그 메뉴 여기 안에서 구독명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쭉 생각하는 한번 사장.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무튼 버틀러가 어떻게 여기로 발전해 갈지, 들어가셔서 네, 그리고 요 영상이 마지막으로 Q&A 있나 시간 봐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용법이에요. 이분이 식사들 직접, 든든히 하셨을 거라 저분이 이제 생각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장. 자, 이제 그러니까 버틀러 네, 저거 페이지 띄우셔서 그대로 삼성전자를 영상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설명할게요.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버틀러 활용법은 좀 알아야 초기 되잖아요. 화면 보시면은 그렇게 뭐 해서 간단해요. 한번 이제 그 활용하시면 검색창 하나가 좋을 것 있고 같습니다. 이 메뉴를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해서도 제가 이게 괜찮은 유튜브는 좀 모아봤는데, 그 8월 14일 날 나왔던 것 같은데, 그 3프로TV에 김지영 베어링 자산운용, 이 자산운, 저도 사실 그 제 퇴직연금 있죠. 저는 이제 주식을 못하니까 퇴직연금 같은 거 펀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가입은 돼 있어요. 베어링 자산운용. 그 고배당 펀드 정말 유명한데, 예, 그거 저도 이제 그 퇴직연금으로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치 투자, 배당 같은 거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했기 때문에 3프로TV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베어링 자산운용의 김지영 매니저님, 이분이 최준철 대표랑 인터뷰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 이분도 그 지난번에 8월 9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거 꼭 읽어보세요. 이분도 되게 잘하세요. 3프로TV 인터뷰 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적은 제가 다 아직은 못했는데 일단 오늘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좀 정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KNJ 봤었죠? 예, 여기 봤었고, 노바렉스, 한세실업 봤었고, 넥스틴, GST 오늘 뭐 다 보고서도 보여드렸고, SNS대, 화승엔터도 우리 봤었고, 코엔텍, 한솔케미칼, 덕산네오룩스는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최악은 탈출하는 것 같고, 삼양식품도 잘 나왔고, 명신산업도 일단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회사에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좀 영상을 넘겨야 돼 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 지금도 공시가 계속 나와요. 지금 한 5시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거 중에 오늘 나온 거 중에 몇 개만 제가 메모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어웨이크라고 기억나시죠? 거기 이제 다 오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공시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실적 잘 나온 기업 SL 예상이 407억인데 784억 나왔고요. 월덱스도 일단 실적은 오늘 잘 나왔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오늘 좀 잘 나온 것 때문에 여기 저거만 놓을게요.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는 보세요. DN 오토, 이거 자동차 부품 회사. DR 오토모티브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DN 오토모티브. 두산 공작기계 인수한 회사죠. 한양 디지텍 반도체.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JYP는 발표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오늘 분기 보고서 내는 날이라 반기 보고서. 그래서 아마 모든 기업들이 다 오늘 발표하거든요. 했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PNT 2차전지 장비. 여기도 106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25억 나왔고요. 테이펙스는 한솔케미칼 자회사 2차전지 테이프.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비코전자.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한번 또 정리는 해드릴게요. 파마 리서치. 저는 지금 이제 나온 숫자만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 파마 리서치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죠. 피부미용. 세아제강 지주도 잘 나온 것 같고, 기대에 못 미쳤나요? 근데 실적 추정치가 없어서. 그다음 뉴프렉스 우리 공부했죠? 예, 뉴프렉스 PCB, 이제 배터리에 들어갈 PCB. 요게 실적이 아무튼 작년 1분기, 2분기 적자 났거든요. 이번에 49억 흑자 났어요. 그리고 세보 MEC라고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반도체 설비 투자할 때 공장 지을 때 처음에 이제 인프라 설비 같은 거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세보 MEC가 이번에 94억 이익을 냈는데 작년 2분기가 3억이었어요. 실적이 엄청 점프했습니다. 시총 1000억도 안 되고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HFR 이것도 기억나시죠? 통신장비 회사 중에서는 실적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미 보고서에서도 애널리스트 분이 언급을 했죠. 이것도 82억을 예상했거든요. 영업이익을 무려 267억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한국 자산신탁도 되게 잘 나왔네요. 자산신탁이 예상이 370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747억 나왔어요. 배당만 한 5, 6% 나오죠. 그리고 오늘 HSD 엔진은 선박 수주 공시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 좋으니까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실적을 이제 내용은 봐야죠.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보시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자산 신탁이 실적도 잘 나오고 오늘 이미 주가 벌써 오르죠. 근데 PER도 되게 낮고, 그 다음에 이번 둔촌주공 사태 때문에 많은 조합원분들이 재건축할 때 신탁회사랑 같이 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그런 트렌드. 실적 좋고 배당 많이 주고. 그렇다면 이제 분석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기업들 중에 난 모르겠다. 아무리 실적 좋아도 뭐 예를 들면 파마리서치 뭐 하는 회사지? 아비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자기 능력 범위에서만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고, 오늘도 제가 이제 해볼 만한 아침에 거기 아침에 제가 KBS에 화요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새벽 7시 반에
거기 팀원 분들하고 이제 오늘 식사를 좀 했는데 황윤 씨하고도 개그맨 했는데 그 뭐 얘기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심리가 되게 강하대요. 좋아 보이면 다 사고 싶은. 네,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황윤 씨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게 싫어가지고 2018년부터 지금 주식 투자 되게 잘하잖아요. 그분 수익도 많이 내고 자기 손을 묶어버렸대요. 뒤로 못 사게. 약간 농담 반이겠지만 2년 동안 안 사는 연습을 했대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참았대요. 공부할 때까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난 성과 내셨죠. 이제 그분은 주로 미국 주식만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 이런 실적주 보면 뭐 또 다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만 한두 개만 딱 선별을 해야 된다. 그게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는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은 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시황만 좀 간단히, 오늘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괜찮았고요. 네, 꾸준히 올라갑니다. 올라갔고, 오늘 업종 섹터별로는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가 좋았어요. 예,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DB하이텍,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분위기, 그 다음에 리오프니 항공주. 예, 이쪽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모멘텀 받고 있어요. 예, 2차 전지 생산 쪽은 오늘 이노베이션은 제가 재료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튼 2%나 주가 좀 올랐습니다. 마땅한 이유는 나온 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게임주들도 일부 기업들 오늘 컴투스가 장중에 급등했는데 오늘 이제 출시하잖아요. 신작 게임.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추가적으로 일부 기업들,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달라요. 이렇게 빠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 기업들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석유화학, MLCC, JG 게임, 우주항공, 음원음반주, 오늘 엔터주들도 좋았네요. 아, JYP 엔터 오늘 좋았고, 리비안 관련주도 좋았고, 대부분은 올라갔는데 안 좋은 기업들은 오늘 폐기물 처리는 최근에 좀 그 호우 피해 때문에 좀 올랐다가 좀 그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면 그거는 단발성이죠. 건설 중소형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수급 좀 안 좋아서 빠졌고 철강주는 아침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세아제강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나요? 2분기 1485억인데 와 그냥 두들겨 버렸네요. 아니 700억이 예상인데 1400억 나왔거든요.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잘 나왔는데 저렇게 빼는 것도 뭡니까? 근데 너무 올랐네요. 뭐 악재라면 너무 오른 게 악재죠. 그죠? 예, 세아제강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우리가 공부해봤던 거죠. 근데 악재라면 너무 오른 게 악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인데 시장은 오히려 제로 노출로 보는 것 같고 태양광 쪽에서 오늘 하나솔루션 좋았죠.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자동차는 현대모비스가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아쉽지만 뭐 저렇게 시장이 갑자기 막 물적 분할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버리니까 흔들렸고 다만 회사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뭐 그럴 가능성 없다. 네,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주가 미친 영향은 없는데 아무튼 조금 시장은 우려를 일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업종들 뭐 빠진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 샀어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오늘 일단 어쨌든 567억 코스닥 1200억 이렇게 골고루 순매수를 해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하이브, SK이노베. 하이브가 요새 잘 가는 게 뉴진스 때문에 그 신인 걸그룹이 정말 잘 나가나 봐요. 일단 하이브 주주분들한테 정말 다행이죠. 예. 셀트리온도 요새 실적 좋아서 꾸준하고 뭐 포스코 케미칼, 아모레 퍼시픽, SK 스퀘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좋았고 반대로 오늘은 현대 제철, 모비스,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현대오토에버는 좀 급등했고, 오토에버도 급등하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네,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지배구조 재편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현대제철이나 오토에버가 서로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약간 시장이 좀 일부 좀 과민하게 보였던 것 같고, 펀더멘털과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워낙 오늘은 좀 보고서도 많고 실적 발표도 많고 이거를 한 시간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좀 뭐 시간 되면 제가 간간히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보 보는 법 알려드리니까 되게 좀 반응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가려워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더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